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광수형 이광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으로 매일 뵙다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인자해 보이세요. 이렇게 눈가나 이런데 주름이 굉장히 이렇게 선한 인상이신 것 같아갖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실물이 훨씬 더 낫습니다. 다행이네요. 뭐 처음부터 너무 딱딱하게 진행하긴 그러니까. 네. 이광수 대표님을 그 부동산 하락론자 이렇게 많이들 부르세요. 네. 그리고 뭐 제가 한문도 교수님을 뵀는데 하락론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하락론자라고 부르지 말고 안정론자라고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부동산 하락론자라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그분들이 그리고 보시는 분들이 그건 판단하시는 거고 네네. 제가 뭐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고 판단하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네. 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 네네. 왔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부동산 가격 막 빠질 땐 사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013년, 14년 뭐 이런 시점인데 네. 그때는 사자고 하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팔자고 하고 사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제 의견이 계속되진 않았다. 빠질 땐 사자고 그러고 올랐을 땐 팔자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빠지면 사자고 그래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이 뭐 어떤 이념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유지하진 않았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계속 사자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 빠진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전 그렇지는 않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시면 아시니까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하락론자라고 프레임을 거는 순간 넌 계속 빠진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고. 그래서 지금은 빠진다고 해서 그게 계속되어 갖고 이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값이 빠진다고 그래서 부정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인생을 부정적으로 하냐. 맞습니다. 그런 의견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산 가격이 빠진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살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변화를 얘기한다는 건 되게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사실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이 계속돼요.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이거 기득권 세력 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겠죠. 만약에 아니 그리고 변화가 있어야 그 세상이 그럼 얼마나 긍정적인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계속돼요. 난 영원히 이 상황이 계속돼. 그럼 그 사람이 더 부정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제 이광수 대표님께서 지금 이 시장을 큰 틀에서 뭐 물론 이 부동산이라는 게 뭐 지역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큰 시장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고 뭐 향후 뭐 올해 말이나 내년쯤까지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이광수 대표님이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이유나 또 뭐예요? 또 다른 분들의 이렇게 관점? 그러니까 상승론자 아까 뭐 영원히 상승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부동산 유튜버 중에 또 유명하신 분들 계시죠. 유튜버는 아니지만 제도권에 있다가 나와서 회사를 차리신 분이나 아니면 또 이제 부동산을 주로 옛날부터 이제 필명으로 유명하신 분들은 계속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빠진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예. 계속 오른다.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렇게 관점, 논점 이런 것들을 제가 오면서 계속 듣고 왔거든요. 좋네요. 예. 그러면 그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그래서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너무 좋은데요. 저는 집값이 빠진다. 그리고 최근 상황만 보면 빠졌다가 이제 회복을 했는데 다시 빠진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빠질 때 사자. 이게 이제 저희 큰 틀이에요. 그러면 언제쯤까지가 이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사기꾼에 가깝다.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네. 그 대신 이게 집값이 진짜 많이 빠졌다
라고 하는 시점이 있어요. 예, 예. 그건 뭐냐면 집값이 빠졌을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순간. 네네. 그건 뭐냐면 집이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누군가 사니까 네네. 거래량이 증가하거든요. 예, 예. 그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뭐 내년 말일 수도 있고 내후년 말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계속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2025년에 빠집니다. 그러면 2025년까지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은 계속 변하고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네. 그걸 주시하면서 대신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증가, 의미 있게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 시점을 잘 보시라. 그게 내년 말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님 그러면 이제 투자 수요가 많이 이제 없어져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살 사람이 이제 없고 팔 사람만 많아서 이제 집이 조금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게 제 논리죠. 맞죠? 네, 네. 대표님의 논리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은 정말 투자 수요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 건지 또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주택 가격을 산다고 하면 이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구매를 한다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뭐지 안정 이 가격대가 계속 유지될 수는 없는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요는 네. 가격을 올리는 주체잖아요. 네네네, 네. 일단 그것만 말씀드려야 돼요. 실수요만 있으면 네. 가격이 그냥 쭉 꾸준하게 예, 올라요. 예, 예. 갑자기 막 20, 30% 오르지 않는다고요. 네. 그래서 가격의 변동성을 키우는 건 투자 수요라는 네. 거예요.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투자 수요가 없으면 무슨 일이라면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거. 네. 이거 하나. 예. 예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같이 봐야죠. 뭐냐면 그럼 집값은 왜 떨어져요? 팔려고 하는 그래요. 사람도, 예.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 투자 수요, 그러니까 실수요만 있으면 모르는데 여기서 집을 파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요. 예, 예. 수요보다. 네. 그럼 집값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과 즉 매도 물량과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동시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집이 실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이건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네. 작년에 이제 집값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실제로 집을 매물로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전세 수요나 네. 아니면 월세 수요로 일단 급하게 전환을 하셨대요. 네. 하셨는데, 누가요? 그러니까 그 집을 팔려고 내놨던 그 매도자들이 네. 작년에 그래서 집값이 계속해서 팔리지 않았는데 전세로 가요?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로 전환을 이제 그분들께서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그분들께서 네. 요즘 집값이 상승을 하니까 네. 요 물량을 전세나 월세로 이제 내놨던 물량들을 네. 다시 팔려고 좋은 가격대가 오니까 팔려고 내놔서 매도 물량이 많은 거다. 네. 이걸 가지고 네. 그러니까 매도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시장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좋다 그러면 매도 물량 왜 늘립니까? 그러니까 바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집을 네네. 전월세로 놨어요. 네네. 근데 집값이 앞으로 오를 것 같아. 네네. 근데 왜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 가격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급하게 이미 그분들은 어느 정도의 집값 상승을 다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팔고 또 다시 시장을 기다릴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올라왔다. 그래서 그 물량을 집값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막 매도가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고 하진 않고 그분들은 요 정도에서는 집값을 냈다가 또 집값이 더 떨어지면 다시 그 물량을 거두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매도가 계속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분들이 왜 집을 파냐는 거예요. 집값 오를 건데 왜 내가 파냐? 집값이 계속 오를 건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2020년과 21년도에는요 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았잖아요. 네네. 그때는 매물이 계속 줄어요. 네네. 집값이 오르는데 매물을 왜 줄였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인 연결 관계가 되게 미약해요. 그럼 그때는 왜 줄였냐고 물어봐야죠. 그때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매물을 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집값 상승폭이 더 컸던 거예요. 공급이 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으니까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2021년, 그러니까 집값이 한참 피크일 때, 그때 집을 이제 연끌해서 샀던 사람들은 사실 투자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사놓지 않으면 진짜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서 샀던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투자나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수요자라고 보고 그분들이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 투자자들은 지금은 그렇게 크게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투자 수요나 이런 것들이 줄지는 않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투자 수요가 줄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는 약간 이런 거,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특별한 정부에서 이렇게 대책을 낼 게 없다. 하반기 이후에는. 그렇게 해서 집값이 정부가 뭐 이번에 특례보금자리론 같이 막 대출을 엄청나게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하반기에는 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낼 수가 없다. 낼 수가 없다. 이제 그래서 부양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족한 게 아니라 굳이 이 정도의 집값은 지금 정부는 웃고 있다. 뭐 이런 집값을 뭐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많이 오르지도 않는 이 가격대를 이렇게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는 거지 대책이 없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때문에 지금 투자 수요가 쉽게 못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취득세를 정말 물론 이제 정부와 그다음에 야당이 합의를 봐야 되겠지만 요런 부분들을 해결시켜 준다면 투자 수요는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 그 조건이 붙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요한 게 네. 정책은 예측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일단 정책이 계속되긴 힘들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막 집값 오른다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취득세 완화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그 불확실성에 기대서 집을 사지 않아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집을 사는데 투자 목적으로 사는데 취득세 완화될 거야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러면 그분들이 국회의원이에요, 뭐예요? 그거는 예측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투자 수요가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상은 투자 수요가 크게 감소한 상황이고 지금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를 8% 이상 내야 되는데 누가 삽니까? 10억짜리 살면 얼마죠? 8천만 원 내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지표로도 보여요. 지금 갭 투자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줄고 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살아나기 또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요만 지금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실수요만 있는 시장 자체가 나쁜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 나쁘다 좋다를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수요만 있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물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매물이 해서 계속해서 증가가 될 거라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매물이 증가하는 이유는 내가 충분히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물량. 그 말이 맞아요. 그거 하나 뭐냐면 그리고 사실은 보니까 이제 금리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안 오르잖아요. 그럼 파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실수요가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실수요는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실수요는 줄어요. 뭐 그렇겠죠 당연히. 내가 집주 들어가서 사야 되니까.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실수요는 줄고 가격이 오르는 순간 매물이 증가하니까 그럼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는 만약 매물 증가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매물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 와중에서 누군가 배신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줬잖아요.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가격이 왜 빠졌습니까? 그건 뭐냐면 수요가 주는데 누군가 배신자가 나타나서 가격을 싸게 팔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왜 싸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렇죠. 그거예요. 갑자기 시장에서 매물을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안 보러 와. 수요가 줄었어. 그럼 이 가격에 조금 낮춰서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물이 증가하면 그 배신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갑자기 모두 다 동시에 이 가격에 팔지 맙시다 하면 되는데 누군가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깎게 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표님 지금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올해 초보다는 오른 게 사실이죠. 작년 맞죠? 오른 건 사실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세 가격은 지금 오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안정이 되고 있는가요? 전세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인가요? 전세 가격도 월별로 하면 네. 오르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전세는 월별로 계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년 전하고 비교해야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그 한경 재테크쇼인가 네. 이제 가셔갖고 네. 이제 발표를 이제 하셨는데 이제 부동산 전문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하락론자 또 이제 상승론자로 또 유명하신 분 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지방 모르겠고 서울 그리고 서울권 보통 요즘 뭐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웬만한 지역은 이제 수도권으로 같이 다 묶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전세 가격도 오르고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도 오르는 이런 시장에서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주택 시장이 이제 가격이 점점 더 탄력성을 받으면서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확인을 이제 대표님께 여쭤봤던 게 매매 가격도 지금 오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전세 가격도 오른다라고 말씀을 오르고 있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혹시 그분이 전망하시는 논리가 맞는 논리는 아니 아닌가 그거는 싶어서 현상이잖아요. 이 전세 가격과 가격이 오르면 네네. 왜 가격이 또 오릅니까? 왜? 그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분 신문 기사로 이제 네. 봤는데 그렇게 되면 뭐 통계적으로든 아니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내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뭐예요? 투자나 투기로 모는 거는 잘못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값하고 갭 차이가 나면 그걸 가지고 집을 사는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집값을 더 올리는 그런 영향으로 계속해서 에스컬레이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아니 그 논리가 달랐잖아요. 전세 가격도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그 갭은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전세 가격 폭이 가격이 안 오르고 예. 전세 가격이 오를 때 네네네. 갭이 줄어서 네. 무슨 말? 예. 예, 그래야 되는데 두 개 다 오르면 갭은 유지되는데 왜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세 가격 오르고 지금 전세 가격 오르고 주택 가격도 오르니까 네. 향후에도 오를 겁니다. 네. 근거는 뭐예요? 근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것도 사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월별로 오를 수 있어요. 오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전세는 월별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2년 전 갱신이잖아요. 그거에 영향을 받고 2년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 하반기에요. 우리나라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고요. 그 가격 대비해서 격차는 오르지 않고 있어요. 이때 올랐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올라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때 전세를 예를 들어서 지금 반포에 그때 전세가 20억이었는데 지금 반포의 전세가 뭐 14억에서 뭐 12억에서 14억에서 2억 올랐어요. 두 달간. 근데 그때도 전세가 18억에서 20억을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격차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똑같이 똑같은 거죠. 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년 전 가격과 비교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투자가 생기려면 이 갭이 줄어야 되는데 가격도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갭은 유지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투자 수요가 들어오냐면 가격은 안 오르는데 전세 가격만 오르거나 가격은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은 오르거나 안 빠질 때. 안 빠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래야 수요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논리는 제가 보기에 틀렸어요. 아니 근거가 뭐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거를 알면 제가 반박을 할 텐데 얘기를 할 텐데 사실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 많은 이제 뭐 전문가분들께서 올 하반기 그러니까 9월 10월 달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게 보통 시점이 다 비슷하고 이때부터 더 떨어질 것이다. 이때부터 더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보면 대체적으로 2년 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비싼 전세 가격으로 집을 계약하셨던 분들이 갱신이 다가오고 그러면 역전세 난이 예를 들어서 20억짜리로 전세를 계약을 했던 게 지금 한 15억을 한다. 그러면 집주인은 5억을 내줘서 15억짜리 전세를 받거나 아니면 또 대출을 받아서 뭐 이렇게 다시 그걸 메꾸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20억을 내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전세 가격 이 갭 때문에 집값이 더 하락할 거고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왠지 이번에 이렇게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뭐 역전세난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정부에서 뭐 대출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론자 아니면 집값이 꾸준히 계속 오를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급하게 집주인들이 매도를 많이 할 이유가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많은 매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두 건으로 시장을 움직인다고. 네. 오를 때도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는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급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한두 명이. 근데 만약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갔는데 살 사람이 없어. 네. 그럼 가격을 더 낮춰야 되잖아요. 그럼 가격부터 또 출발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매물의 양이 되게 중요한 건데 또 하나 집값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내가 충격을 받아서 집을 파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값 전망에 대해서 안 좋기 때문에 집을 파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2년 전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돌려줘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집값 전망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더 오를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살 사람이 없어요. 내 가격이 내놨는데. 그러면 가격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망하는 건 뭐 3분기에 본격적으로 집값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래량이 감소해요. 다시. 네, 다시. 다시 거래량이 많이 이미 7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 또 휴가철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시즌은 휴가철하고 집하고 뭔 상관이에요. 비수기라는 거죠. 9월달. 그러니까 9월, 그런 거 10월달. 없어요. 그러면 작년에 8월에 증가했는데 그건 뭐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논리를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갑자기 금리가 진짜 예상하지도 못하게 급하게 오르면서 그때는 약간 다들 너무 당황하고. 그러면 저기 재작년에는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그 시즈널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한국에. 없다. 예. 그래서 그러면 예전에 8월에 증가하고 휴가철에 증가한 거 그때 휴가 안 갔나? 그거는 끼워 맞추시기 분석이다.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일단 7월에 감소하고 보세요. 8월에 감소할 거예요, 거래량. 예. 그러면 왜 거래량이 감소하냐면 매물은 증가하는데 호가를 안 낮추잖아요. 네. 실수요는 줄고 네. 가격이 올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거래가 안 되겠죠. 근데 거래가 계속 안 되다가 다음에 급한 사람들이 조금씩 가격을 낮추면서 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이 또 그 이후에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거래가 감소하고 그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단계를 받을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분은 최근에 집값이 왜 빠졌다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뭐 이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원래는 집값이 조금 조정이 돼야 되는데 뭐 부동산 뭐 3법 뭐 임대차 3법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이 돼야 될 시점을 놓쳐버려서 그 기간 동안 너무 집값이 폭등을 해버렸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조정이 필요했었다. 원래는 예를 그 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오를 때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부동산이 다 올랐다. 전국에 있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가, 아파트, 뭐 꼬마 빌딩, 그다음에 지산, 뭐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모든 부동산 가격이 그 당시에는 다 올랐는데 예전에 부동산 이렇게 가격 흐름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뭐 꼬마 상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수요가 저쪽으로 옮겨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난 정부 때는 뭐 정책의 영향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부동산 가격이 다 오르는 바람에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지는 시점이 필요했었다. 근데 오를 때는 그런 얘기 좀 못 들었는데 계속 오른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계속 오른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는 보통 이제 뭐 아파트 가격이고 또 그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시적인 조정. 그 미시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시적인 조정을 걸친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쭉 해서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이광수 대표님께서 그날 이제 한경에 있는 그 재테크 쇼에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반대쪽에 있으신 분들은 그런 자산은 있다. 그게
한국에 특히 강남에 있는 부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뭐 조선시대부터 놓고 보면 계속해서 오르지 않았느냐. 아니 그 얘기는 사실 물가 상승률하고 비교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그런 뭐 영원히 오른다 빠진다 저거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오른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핵심은 영원히 오른가 이게 아니라 계속 오르는 건 없다. 오르면 빠졌다가 오르고 또 빠지면 다시 오르고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집을 사야 되고 집값을 볼 때 언제 사는 게 좋습니까? 제가 집을 산다라고 하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빠졌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집값이 빠지는 걸 예측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걸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기회 측면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집값이 계속 오름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집값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때 내 집 마련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말 아닙니까? 계속 오른다는 말이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집을 그냥 사놓고 계속 살면 된다. 언제나.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사도 좋다. 제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게 뭐냐는 거죠. 그분들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게 좋은데 사실 그 시점을 잡기는 힘들다. 그러니 어차피 사면 오를 이 자산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낮거나 아니면 혜택을 나라에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켜줄 때 그때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길게 봤을 때. 그럼 지금 안 좋잖아요. 금리도 높고. 이 금리는 이런 거 같더라고요. 이제는 처음에는 그게 충격이었는데 이 금리도 적응을 해서 가는 거 아니냐. 왜? 지금 사실 집을 사는 대출을 이제 특례보금자리로는 많이 해줬잖아요. 실제로 이 집을 샀던 사람들이 20, 30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이나 이런 거 자기에게 집을 살 기회를 주는 이 시점에 집을 사는 게 가장 유리한 거 아니냐. 나중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이 시점, 그러니까 이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10억짜리 집을 5억을 대출을 받아서 원래 살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7억을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7억을 대출을 해줄 때 그 시점이 집을 사기가 훨씬 더 좋은 시점이다. 아 근데 오를 때 대출 규제할 때도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왜요? 그분들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때 달라요. 왜? 그러면 그땐 사지 말자고 그러지. 대출 적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핵심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뭐가 좋냐는 거죠. 좋은 거는 아까 근데 이제 저희가 저 좋은 걸 추구하는 게 삶의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언제 집을 사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제 집이면 떨어질 때 사는 게 좋죠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게 싫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좋아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광수 대표 그러니까 오른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쪽에 대한 논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막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GDP가 증가해서 집값 오른대요. 그럼 지금 맞습니다. 삼성전자 엄청 어려우면 집값 빠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네네. 사실은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매물의 양과 투자 수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집값이 오를 때는 매물이 줄고 투자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는 맞출 수 없을 확률도 높아요. 근데 그 변화 원인 그리고 근거는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실제로 변동되기 때문에. 그때 원인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을 사라고 그러는데 대출을 많이 해줄 때 사라? 그럼 반대로 대출이 줄어들었을 때 왜 사라고 그랬어요? 그때 말이 다르잖아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너 맞췄어? 집값 오르는 거? 하락하는 거 맞춰. 이게 중요한 게 네네. 아니라 그걸 어떻게 근거를 갖고 얘기해왔고 그리고 어떻게 그 근거가 이유를 파악을 잘하는지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 말이나 그분들 말을 믿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대신 그 논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라든지 뭐 책을 읽거나 할 때는 그 논거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네. 네. 그러면 대표님 지금 그 건축을 허가해주는 건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2, 3년 후 지금은 아니더라도 한 3년 정도 지나면 진짜 신규 집이 없다. 네. 그래서 그때는 집값이 분명히 오를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그건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럼 2017년, 18년 이때 주택 공고 엄청 많았거든요. 예. 근데 왜 올랐어요, 집값? 그런 또 근거를 댈 때는 예. 반대로 예.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집값 왜 올랐어요? 물론 집값의 공급이 줄면 오를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죠. 근데 네. 집값을 올리는 건 공급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수요도 수요. 중요해요. 향후에 주택이 실제로 건축되고 이런 게 줄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투자 수요가 없어요. 그럼 집값 안 올라요. 예. 그게 대표적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예요. 주택이 건설사 다 망하니까 공급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엄청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집값이 올랐어요? 빠졌잖아요. 왜요? 투자 수요가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건설사들이 짓는 주택 공급은 집값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미쳐요. 왜? 제가 집값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 했다? 매도 물량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매도 물량하고 그거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요 30% 이상이 2주택자 이상이에요. 네. 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준공 물량이 줄어들어도 그분들이 시장에 매물을 많이 증가시키면 집값은 빠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사는 집이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집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 갖고 있는 집이잖아요. 네. 공급은 그 공급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이게 생각이 돼요. 건설사들 아파트 덜 짓는데 그럼 집값 오르겠네. 네. 아니에요. 덜 지어도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많이 증가시키면 집값 빠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 부동산 재테크쇼 이런 데도 많이 가봤거든요. 네. 그때 이제 유명하신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딱 하셨어. 봐라. 드디어 서울의 집값이 평당 1억이 넘었다. 그때가 1억이 넘어가고 신문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때. 맞아요. 저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크로빌. 예. 본인이 이제 그거를 1년인가 몇 년 전에 거기에가 1억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을. 그리고 그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장담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평당 3억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되면 그때 1억에 안 샀던 것들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집은 지금이 제일 싸다. 뭐 이제 이런 논리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게 심정적으로 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근거를 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3억이 가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있다. 어느 동남아도 되게 못 살지만 부자들은 있다. 근데 강남 상구를 한번 봐라.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인데 주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집 배관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낙후돼 있다. 저걸 재개발할 수밖에 없고 저걸 재개발하거든 이렇게 하면 그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쪽 강남 상구나 이쪽은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좋은 집들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규제도 계속해서 억눌려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집 가격이 왜곡돼서 오히려 더 올라갖고 빨리 올라버려서 어느 정도 그쪽은 포기를 하고 나는 압구정이나 강남 못 살아. 나는 이쪽에 살 거야.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래서 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강남 상구 그분들은 또 송파도 강남이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그 강남 상구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집 한 채씩 있을 텐데. 있겠죠. 있겠죠. 근데 집을 또 사요? 지금 그 집이 낙후가 되어서 다른 이사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낙후된 집은 가격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살고 있는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이면 압구정에 계시는 분이 이 새 집에 이사하면서 새 집 가격 오른다. 그러면 반대로 이 헌집은 가격 빠져 있는 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 이제 모든 시대에서 이렇게 보면 가격이 뭐요? 많이 그러니까 인플레이라고 보통 그러면 돈이 녹아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월급쟁이가 제일 불쌍하지. 무언가 물건을 갖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아니 그건 이제 100년 동안 얘기인 거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그럴 수는 있어요. 네. 100년 후에 그게 3억 갈 수 있죠. 그런데 1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왔었잖아요. 맞었죠. 그때 사자는 거죠. 1억대 사지 말고 제 얘기는 그거예요. 1억이 3억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1억이 7천 갔을 때 사자.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방에 돈 있는 사람들이 자식도 주려고 집 한 개 사주고 뭐 사실 그렇거든요. 뭐 대구나 부산이나 보면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그래서 최근에 뭐 제가 본 뉴스 중에 주택 거래나 이런 거 보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샀지만 지방에 주소를 두고 계시는 분들이 집을 많이 샀다. 그래서 이 수도권은 지방은 모르지만 계속해서 올라오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논리를 또 펴시거든요. 근데 떨어졌잖아요. 왜 떨어졌어요? 이게 그때 떨어지니까 이제 그거죠. 고 가격이 바닥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 정도 가격이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러고 사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계속 올라가고 만약에 지금 가격이 좀 하락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예전에 막 많이 떨어져서 매매가 됐던 그 가격이 바닥이지 여기에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공포를 조정하는 것이지 않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산 가격은 사실은 하락하는 그 정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얘기를 요즘 하냐면 최근에 이제 집값이 하락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거래량이 너무 줄었었어요. 네. 그래서 몇 건이만 하락한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오냐면 앞으로 그렇게 떨어진 게 양이 많아질 거예요. 이게 진짜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까 지방에 사든지 네. 서울 아파트에 돈이 없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양이 너무 많아요. 다주택자 중에 돈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집값 전망이 조금 나빠지거나 조금이라도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사실 집을 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매물의 양. 네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지방에서 올라오고 이런 건 계속된 현상이에요. 계속된 현상이 지금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건 그냥 일상적인 거였잖아요. 네. 변화를 일으키는 건 특별한 현상. 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향후로 그런 뭐랄까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떨어지는 거나 아니면 집값 상승 전망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이러면 사실은 일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일상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돈이 없이 집을 산 사람들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네. 거죠. 그런 가능성. 그러면 집값은 사실 절대 기준보다 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집값이 왜 더 빠질 수 있는 거냐면 이제 집값이 빠졌다가 올랐잖아요. 네네네. 지금 오를 때는 사실은 거래량도 동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시적인 동반이 네. 거래량 증가하긴 하지만 제가 말씀 변화 원인이 실수요잖아요. 실수요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계속 줄어듭니다. 집을 샀으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그 지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에 빠질 때는 수요가 더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이 수요가 더 줄어 있고 매물은 더 증가한다면 하락폭이 더 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수요는 여기서 100명 있었어요. 올해 살려는 사람들이. 네네. 근데 이미 30명이 샀으면 70명밖에 안 네, 남았어요. 근데 투자 수요는 다르거든요. 투자 수요는 그게 계속 메꿔져요. 예, 그렇죠.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투자 수요자들이 시장을 움직일 때가 계속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실수요가 시장의 변동 원인이면 가격이 더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매물이 공급이 증가하면. 네. 예. 요즘
부동산, 그러니까 모든 가격들이 다 해서 오르잖아요. 뭐 인건비도 오르고 또 건설비도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분양 가격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은 아니지만 지방에 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뭐 대전에 예를 들어서 평당 2천에 분양을 한다. 근데 입지를 보면 더불어 하나를 살고 이 구축인데 이 아파트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제일 이렇게 중요한 거는 그 지지적 이 입지인데 이 아파트가 평당 2천인데 우리 집은 평당 1,500밖에 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값도 오를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논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라는 논리는 이제 없는 상황인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이제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같은 입지에서 구축이 있고 신축이 있는데 신축 단지가 그러니까 가격을 이제 비싸게 분양을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구축 아파트들도 신축 가격 아파트를 따라가서 오르는 경향이 있는 건지. 우선 네. 분양가는 계속 오르지 않아요. 그래요? 과거에도 떨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 떨어질까요? 집이 많아갖고 안 팔리면 떨어지죠. 맞아요. 미분양이 증가하고 이러면 아무리 원가 올려도 왜냐하면 분양가에서 뭐가 제일 많이 차지하냐면 땅값이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땅값. 그 다음에 금융비용? 아니요. 그러면? 이익이요. 이익. 이익. 건설사나 시행사 이익. 아니 이게 어쩌면 땅값보다 더 비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막 분양 잘 되고 이럴 때 시행사들이 영업이익률 막 20, 30% 됐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집값에서 대부분 돈이 어디로 가냐면 누군가 돈 버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물건이 잘 안 팔린다. 그러면은 이익을 내가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분양가는 떨어져요. 요즘 얘기하는 철근가 시멘트는요,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예요. 예? 시멘트 가격 2배 올라도요, 그거 얼마 영향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건설사나 아니면 이런 뭐 언론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그쪽에 많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계속 오릅니다. 지금이 가장 쌉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떨어질 수 있다. 이익을 줄이면 이 말씀 이익을 줄이기 싫고 이러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신축에 따라서 구축이 가격이 올라느냐 이것도 사실 경우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근데 막 미분양이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신축이 안 팔리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가격을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대전은 그럴지 몰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같은 데는 신축이 비싸면 구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축 아파트가 안 팔리는 상황.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 항상 뭐예요? 이렇게 그 상승론자는 아니지만 그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걸 맞아 이렇게 동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반대편에서는 진짜,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집 가진 사람과 안 가.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어떤 게 더 합리적이냐고 물어봤는데, 합리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집을 소유를 하고 있느냐, 소유를 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합리성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원래 자산이라는 게 그런데, 자기가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고유 편향이 되죠. 네, 어떤 편향을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편향보다도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기대를 하게 돼요. 특히 집을 갖고 있으면. 네, 맞습니다. 근데 집을 안 갖고 있으면요? 현상에 주목해요. 현상에. 지금 상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갖고 있지 않으면 집값이 떨어지는 걸 주목하고 그래서 변화를 잊지 못해요. 집값이 오르는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집을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대하고 전망하기 때문에 행동이 완전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이 오르더라도 이게 계속되지 않는다면 파는 거고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파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꼭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내 생각만 그게 구글이 문제인 거네요. 그래서 그 영끌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제 말씀을 집을 갖고 계신 분들과 그리고 막 집값이 오른다는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지금보다 아까 그 대표님께서 더 떨어질 수, 그러니까 전 저점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자연스러운 시장에 뭐 매도가 많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당연한 뭐요 이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합리성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뭐 가계 부채부터 시작을 해서 터질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 이번에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해서 어찌됐든 간에 집값을 조금 이렇게 더 이상 하락을 막아줬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정책을 낼 수밖에 없다. 맞지 않느냐? 뭐 다 가게 뭐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떠나서 집값이 더 떨어져서 막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뭐 파산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집값의 추가적인 하락은 나라에서도 원하지 않을 거고 그걸 인위적으로라도 막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는 과도한 그런 그러니까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라고 또 반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지금도 정책이 작동하는 대상이 네. 실수요자들이잖아요. 네네. 실수요자들이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이 나와도 실수요자들 모수가 줄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 영향력이 적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정책은 가격이 빠져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빠지면 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이제 대표님을 만나면서 이광수 대표님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구나.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논리 저런 논리를 하는데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그때는 집을 사자. 이 말씀을 지금 맞습니다. 제가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때 내 집 마련하자. 계속 빠져서 영원히 집 사지 말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네. 자, 집을 사자. 네. 사자인데 이제는 오른다는 분은 계속 오르니까 언제나 사도 좋다. 네. 라는 거고 네. 저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떨어졌을 때 사자. 이게 되게 양극단에 있는 거죠. 네. 저는 근데 뭐가 좋은 거냐는 거죠. 뭐가 좋습니까? 떨어질 때 사는 게 그렇죠. 최근에 송파에 네. 아파트가 20억짜리가 막 16억, 15억에 빠져요. 네. 그때 산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지면 사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광수 대표님께서 지금 30대 신혼이다 라고 하면 집은 언제 시점에 어느 정도 지금 이 가격대면 언제 시점에서 그러면 나는 집을 사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요.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네, 때. 그때 사자.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거래량의 증가가 뭐 예를 들면 서울의 수도권에 뭐 10,000건이면 10,000건, 뭐 7,000건이면 7,000건 이렇게.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건 추세적인 변화예요. 네, 추세적인 예를 들어서 변화.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이상의 거래량 증가가 필요합니다. 6개월 이상 계속 뭐 4개월에서 5개월, 6개월 예. 이 정도 수준인데 네. 그렇게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 네. 근데 그게 1,000건이든 2,000건이든 중요하지 않다. 아.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2월부터 증가하는데 네. 이제 증가폭이 좀 적기도 했고 추세적으로 네. 볼 때 그리고 이제는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5월에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6월에 증가했다가 7월에 줄어들었거든요. 이거는 추세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집값이 여기서 바닥 찍었고 올라갔다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계속 오를 거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대표님의 논리를 보면 굉장히 심플하다 맞죠? 네. 심플해요. 전 그리고 이 논리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집은 언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은 언제 파냐면 집값이 오르는데 거래가 안 될 때요. 안 될 때. 그때가 고점이요. 반대죠. 완전. 완전 반대네요. 네, 막 집값 엄청 오르는데 거래가 엄청 줄어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2021년. 그때가 제일 고점이요. 그럼 빨리 집 팔아야죠. 알겠습니다. 집을 팔 때는 지금 집 가격보다 좀 많이 내려서 팔아야 잘 팔리죠. 아니 집값이 오를 때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오를 때 아니고 내릴 때. 내릴 때. 그렇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 뉴스를 이제 접하면서 저는 사실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30년까지 제가 들어봤거든요. 네네. 제 친구가 35년. 제 친구가 그 집을 이제 대출을 받아 사면서 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40대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대출을 다 갚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가 돼야 이 집이 온전히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해갖고, 뭐 그래도 집 잘 샀다 이렇게 해서 넘었는데 이제 50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0년짜리 대출이면 내 살아생전에 다 못 갚는 건데, 그러면 저건 평생 이자만 내다가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니라 그냥 뭐 은행에다가 월세 주다가 이제 끝나는 이런 제도는 왜 만들어진 건지, 왜 만들어졌는 건지.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저 집이 내 소유가 아니면 이자를 30년 동안 원금해서 갚는 것보다 50년을 늘려주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비 여력이 더 증가해서 저건 더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 얘기가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이자가 왜 줄어요? 그러니까 기간을 많이 늘려놨으니까. 원금 상환하는 절대 금액이 줄지. 그러니까 매달 내는 이자는 줄어들. 왜요?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1억을 30년 동안 나눠내는 거랑, 그러니까 그 50년 동안 원금을 나눠내는 거잖아요. 예. 이자는 안 줄어요. 5% 똑같잖아요. 오빠. 이게 기간 늘려주면 이자도 조금 이렇게. 아닙니다. 아닌가요? 왜? 아니잖아요. 보세요. 30년짜리 예. 5%에 받았어요. 예. 그럼 50년짜리 5%에 받아요. 왜 이자가 줄어요? 이건 연간 이자인데. 그러니까 매달 갚아야 원리금을 요즘 같이 내니까. 원리금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원리금이 주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할 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원리금이 이제 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30년이면 내가 50만 원씩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50년이면 40만 원씩 예를 들면 갚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10만 원씩 소비 저력이 더 있어서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어차피 그 집을 30년 동안 그 집에 계속해서 살면서 내가 다 갚는다라고 요즘 그렇게 대출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근데 그거는 집값을 싸게 샀을 때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엄청 비싸게 사요. 예. 그게 좋은 겁니까? 저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 아니고 이제는 제가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무슨 그러니까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건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다. 네. 그리고 이거 조삼모사다. 네. 결국에는 이제 집값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의사 판단할 때 지금 집값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내가 감내할 만한 수준인지. 네. 그냥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은행이나 어떤 수익이 더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만 하는 거죠. 뭐 다른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년 만기 대출이 있으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여력이 좋아진다.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원리금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제 당장 부담되지는 네.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대출 나간 걸 다 전환시켜 줘야죠. 근데 뭐냐면 지금 신규 대출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정책을 왜 만들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그렇게 되면 은행은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장기 대출이니까 계속 또 자기 이익이 들어오는 거. 근데 이익의 이자의 절대량이 많아졌잖아요. 그죠? 네. 이자는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5%씩 매년 그렇죠. 내는데 그거를 50년 동안 받는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은행 요즘 은행 상반기에 막 20조 이상 돈을 벌었다는데 그게 이면에는 누가 낸 겁니까? 돈. 가게가 된 거예요. 지금 한국의 가게들이 대출 엄청나게 이렇게 해서 비싼 집을 사서 지금 은행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뭐 이렇게 요즘 바뀌신 한국은행 총재님은 말씀을 굉장히 옛날에 하는 총재랑 다르게 말씀을 하시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이렇게 과도한 투자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셨더라고요. 네. 뭐 공감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그 혹시 이광수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차이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께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면 투기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다. 본인은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한국은행 총재님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분 좀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금리는 안 올려요. 못 올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네. 사실은 미국처럼 금리를 올려야죠. 지금 미국과 금리 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되게 다르다. 그렇죠. 본인이 한국은행 총재가 된 이유가 가계부채의 위험성이나 그걸 막기 위해서다라는 말씀도 뭐 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 가계 부채의 위험성은 금리를 저금리로 해서 이자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서 기준금리를 그런 생각과 이념을 갖고 계시다면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금리를 안 올리면서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네. 그러면서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두 번째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투기는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언제나 오를 거야. 그래서 그냥 지금 사는 게 제일 싸라고 얘기해서 행동하는 건 투기. 네. 예. 투자는 변화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집값도 떨어질 수 있고 주가도 빠질 수 있어. 삼성전자 주가도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빠질 수 있어. 네. 빠졌잖아요. 예. 이것처럼 변화를 인정하는 건 투자죠. 그래서 투기의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LH 직원분들이 네. 땅을 사놓지 않습니까? 그건 투기죠. 예. 왜요? 알고 있잖아요. 그건 그렇죠. 변화가 없다는 걸 예, 알고 예, 있어서 예. 투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변화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투기 투자를 구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대표님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회사를 나오셔갖고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투자를 통해서 사회 불평등을 없애는 뭐 보조금 주고 이런 부분들이 아닌 투자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싶은데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 굉장히 저는 와닿았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그 몸담고 계셨던 데가 부동산 이쪽이어서 그런지 그게 또 이제 이쪽에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 입장에서 나쁘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건가? 왜? 이광수 대표님은 항상 부동산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광수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만 나가니까 약간 왜곡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또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를 아직까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안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부동산 투자 자체는 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거의 없지 않느냐, 생산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해서 부정적으로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광수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뭐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없애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는 뭐냐면 투자하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 집을 사는데 투자하는 마음으로 사자는 거죠. 네, 투자하는 마음은 뭐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집을 오늘이 가장 싸다. 뭐 내가 살 집인데 언제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네. 네가 쓸 건데. 맞습니다. 이건 투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네. 내 집을 사도 올라야죠. 투자하는 마음으로. 투자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자는 거예요. 네. 그런 뜻에서 제가 쓴 겁니다. 투자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영끌 없죠. 내가 살 집 싸게 사야죠. 그럴수록. 네. 그런 마음을 갖자.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게 중요하고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의 고민이 필요해요. 네, 네. 현상보다도 원인 파악. 예.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이제 해소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커요. 이 부동산 정보를 양상하는 주체들이 일종의 부동산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거든요. 네. 대부분 집을 많이 갖고 있거나 네. 아니면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또 뭐 건설회사거나 아니면 건설회사가 지분을 투자한 협회거나 뭐 이런 데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고 싶은 거고 일종의 그래서 원인 파악을 잘 알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투자하는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자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네. 내 집이라고 해서 언제나 사고 비싸게 사면 좋습니까? 내 집을 살 때도 투자하는 마음으로 사자. 네. 그러면은 시장의 변화도 읽으실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소에 뭐 이렇게 그 이광수 대표님이 나오셨던 유튜브
아니면 방송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제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뭐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다 말을 막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광수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대부분 합리적이고 올바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거 한번 잘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요. 끝내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혹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씀이시나 이런 부분들이 계시면 한번 해주시고 왜냐하면 저는 또 다음에 이 대표님을 또 한번 더 뵈야 되니까. 좋죠. 예. 그러니까 다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계속 오르는 자산 가격은 없다. 그리고 또 오르다가 또 빠지기도 해. 이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 변화를 주목하자는 네, 거죠. 변화가 긍정적인 생각이고 변화가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돈 번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디를 샀다는 것보다 언제 사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냥 뭐 난 돈 벌 생각 없어. 이런 분은 뭐 공부를 하세요. 이런 거 유튜브를 왜 봐? 저희 목적은 돈 벌려고 한다. 그게 내 집을 사든. 네. 제가 막 투기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변화를 보시고 또 변화를 읽으려면 원인 파악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왜 시장이 변동되는지. 네. 그런 측면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공부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또 좋은 아이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또 그럼요. 예. 자주 봬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